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성장 시리즈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김정선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가 무엇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 것 같으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같은 젊은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또 다른 인생 목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50%의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을 했어요. 다음 장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로 압축해 볼 수 있대요. 그게 뭔가면 성공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장면. 우리가 그냥 일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우리 이렇게 TV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 보면 부장님 개그라는 거 있죠? 부장님이 재미없는 개그를 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말단 사원들은 막 물개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줘요. 재미없지만 왜? 부장님이 지위가 높으니까. 동창회 같은 데 가도 성공한 친구가 오면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또 가까이서 친해지려고 이렇게 하죠. 반면에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일반적으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난하거나 이렇게 궁핍한 거는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욕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우리가 불평 없이 견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우리 군인이나 옛날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은 사실은 당시의 극빈층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존감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건드려져요. 수치심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위축되죠. 스스로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장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 사상 또 능력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평등한 적이 별로 없었대요. 다 대부분 불평등한 계급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공주, 귀족, 왕자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태어나 보니까 농민, 뭐 종, 노비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 위치가 그냥 운명이에요. 팔자예요. 하늘에서 정해진 거예요. 내 능력이나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평등 사상과 능력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거나 돈을 부를 축적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 자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는 내 낮은 지위나 이렇게 가난한 게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에요. 그저 본인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면, 이제는 우리가 오직 내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회사원들도 회사 끝나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또 학원에 가서 막 스펙을 쌓느라고 자격증 따느라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음 장면 인터넷에 이런 게 떴어요.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 이게 다 책들이에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마지막에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래서 그 독일 대학 교수인 한국 사람이면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한병철은 다음 장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죽도록 일하고 자신을 가혹하게 착취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가 피로사회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사회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오늘 행복한 삶에 대한 건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연구가 또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음 장면. 1938년, 좀 오래됐죠?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당시 남학생, 2학년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연구가 점점 커졌지만, 어쨌건 그 연구를 38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75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인가면, 자, 이 사람들은 엘리트죠. 가장 똑똑한 그 시대의 엘리트들인데, 자, 이런 하버드에 들어온 똑똑한 엘리트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까? 소위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인생을 살까라고 쭉 70년 넘게 밀착 해서 관찰해서 연구한 그런 거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행복의 조건인데요. 다음 장면.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 알죠?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요.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들이 많이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사람, 또 자살한 사람, 또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등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년에 쭉 연구를 하면서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노년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지? 그래서 공통된 특징을 뽑았어요.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겠지만 거기서 공통 분모를 뽑아서 그 특징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의 결과예요. 행복의 조건. 그 노년의 행복한 삶을 난 정말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요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면,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과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자주 만나고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가족 외에 또 다른 뭐 친구나 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너무 빤한 결과, 다 알고 있는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죽기 전 후회하는 뭐 5가지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공통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모아보면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봤으면,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연구와 또 많은 먼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돌보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상담소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해요. 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 불행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와요. 또 그 상담소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뭐 다양한, 제가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 지혜라고, 그래서 4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첫 번째로 의구심을 갖고 생각하기예요. 이게 뭔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 여성 사진이 있죠? 그 버지니아 울프라는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예요. 그 188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오래된 분이시죠? 이분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그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학자예요. 여류 학자예요. 캠브리지 대학을 방문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좀 보려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수위가 딱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여자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책을 보려면 남자 동료와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개장을 써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저지를 당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여성은 남성의 어떤 열등한 존재다. 남성보다. 여러분, 관념이나 제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는 당사자한테 묻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여자니까 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생각할 텐데, 이 울프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니, 도서관의 입장이 허용이 안 되다니, 나같이 똑똑한 여자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책도 많이 썼는데 왜 나는 도서관의 입장이 안 된다고 하지? 나를 들여보내지 않는 이 도서관의 문지기, 혹은 도서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또는 도서관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여성들의 평등, 인권 문제에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동네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를 막 깎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재밌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면 미용실이요, 서비스업 1종으로 구분되었었대요.
그래서 다른 뭐 식당이나 이런 카페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비싼 세금을 냈대요. 근데 그 서비스 일종이 그 단란주점 같은 술집이나 이런 거와 이게 동급이었대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1년에 미용실에 있는 사람은 1년에 2번씩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위생검사. 그리고 그 보건증을 미용실에 걸어두었다는 거죠. 쭉 그래 왔대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용사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손님들하고 뭘 한다고 매번 보건소에 가서 위생검사를 받아야 되지? 왜 우리는 단란주점과 같은 그런 서비스 일종에 포함이 돼서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데모를 했어요.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한 10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없어졌대요.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보건증 걸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우쭐대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막 부러워하거나 가난하면 위축되고 무시하는 태도, 너무 자연스럽죠. 아까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문제가 개선되거나 갑자기 불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부당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또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남들처럼 그냥 사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다음. 여러분,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홀로코스트. 우리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참한 그 상황을 겪었어요. 수용소에 끌려가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처참하게 죽은 이런 학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범 재판을 하면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재판들이 벌어졌고요. 이런 끔찍한 학살의 책임자 중에 2인자예요. 그 아이히만, 루돌프 아이히만이 드디어 붙잡혔어요. 다음 장면. 그래서 법정에 세웠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아이히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잡아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사진인데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말 뭐 이렇게 평범한 이웃이고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 학살에 책임을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600만 명을 죽였는데요. 왜 그랬냐? 그랬는데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작은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600만 명을 죽인 이 끔찍한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명령만 따랐다. 다음 장면.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예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재판, 특히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계속 참관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히만의 태도나 그런 정신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막 우리 사람들이 이럴 때 아히히만의 죄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성찰하지 않은 바로 그 아무 생각이 없는 행동이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삶의 첫 번째는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정했어요. 두 번째예요.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지혜는 너무 웃기죠? 세상엔 당연한 것은 없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려서 그럴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TV에 당연하지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으로는 여러분 웃기지만 현실에서는 당연한 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특히 불행한 부부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많을수록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늦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마중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들은 아내가 위험한데 이렇게 당신 마중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반면 불행한 부부의 그 아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밤길인데 남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을 봐가지고 와서 무겁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날라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맙고 이렇게 힘센 남편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행복한 부부들은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불행한 그 부부의 특징은 이거 무거운 건 남자가 힘세니까 힘센 남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돈을 벌어와도요. 어떤 집은 예를 들면 이제 같이 버는 집도 있지만 이제 혼자 버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오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행복한 집은 온 가족이 고마워해요. 아빠의 그런 수고와 땀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가장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안 해주면 오히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친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호의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해주면 실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수록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늘 호의와 감사와 기쁨의 어떤 선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일 하기예요. 우리는 다 내 욕구를 충족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 좀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 다음 장면, 이거 혹시 무슨 장면인지 기억하시죠? 예. 911, 9.11 테러, 미국에서 있었던 저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테러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 일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뭔가면 테러를 이 상황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목격자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남아서 계속 다른 자기를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빨리 회복됐어요. PTSD 발병률도 상당히 낮았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트라우마에서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능성,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내고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상처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장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 님하고 제가 이제 가끔 차를 타고 다닐 일이 있어요. 동네 분이 동네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분께 들은 얘기고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뭔가면 이제 그 그룹 홈에 이제 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렇게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셨대요. 뭔가면 마침 이제 이분이 돕고 있는 그 케냐의 그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복 만들기 뭐 하는 그런 일에, 그래서 이제 한 교복 하나를 만드는데 10,000원만 후원하면 이제 그 미혼모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이분이 하고 있었는데, 그 그룹홈에 가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케냐에서. 그런데 너희들도 좀 도와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10,000원인데 너희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당 1,000원씩 내서 이걸 도와라.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들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요 하면서 신이 나서 자기들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나는 5,000원 낼래요 뭐 이러더래요. 근데 이게 뭔가면 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형편상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남들이 도와줄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너희들도 형편껏 도와. 그 말은 뭔가면 다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야 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이 안 거예요. 늘 너희들 도와줄게 이런 사람들만 만났는데 야 니들도 도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 환경은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나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야 라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그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적어도 이렇게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예를 들면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지금 병원에서 사지마비 환자들이 볼 때는 평생 꿈꾸는 기적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거, 그런 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 다리로 마음껏 걸을 텐데, 내 눈으로 볼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든 환경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동안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서 특히 또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누구를 돕고 그 봉사하고
또 나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해지는 그런 치유와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 제가 연대하기, 함께 연대하기를 이렇게 꼽았어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생각하고 어떤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가치관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혼자서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 글도 보면 여럿이 함께 가면, 여기 보면 험한 길도 즐겁다 그러는데요. 함께 가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함께 가면 길이 생긴다. 함께 가면 가는 길이 즐겁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제가 우연히, 벌써 오래됐어요. 우연히 인터넷에 이렇게 설치하다가 이런 이런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이제 돈, 명예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걸로 내가 평가되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가장 쉽게 딱 그 사람의 이걸 보여지는 게 차라고 생각해서 좀 무리해서 큰 차를 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외제차, 뭐 큰 차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의구심을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면서 아유 이렇게 좁은 나라에 기름도 안 나는데 뭐하러 큰 차를 필요해. 나 혼자 타고 다니면 작은 차도 괜찮지. 그래서 이제 경차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경차를 타다 보면 기분 나쁜 일들을 좀 종종 겪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면 발렛 파킹 할 때 무시한다라든가, 우리 농담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야, 길을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섰어.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 바퀴에 껌이 붙어서 경차는 너무 조그매서 뭐 붙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스트레스도 받고 그냥 다음번에는 큰 차를 바꿔야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이제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모임 이름이 작은 차를 사랑하는 큰 사람들. 이게 그 모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경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으로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겪었던 기분 나빴던 야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그거 괜히 허세야. 요즘같이 그 기름값 비싼데 우리 차 얼마나 좋아. 우리 차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떼달리기도 한대요.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작은 차 가면은 옆에서 큰 차가 휙 지나가면 막 흔들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작은 차들이 한 10대, 20대가 쫙 줄져서 가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차를 몰고 떼달리기 하고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내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런 것들이 훨씬 쉽다라는 거. 유쾌하게 내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를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신념을 밀고 나갈 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회 문화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생긴다라는 거.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4번에 걸쳐서 치유와 성장 시리즈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들을 제가 했어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린 시절
폭력과 학대,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상처가 이제 계속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고 그게 악순환으로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무력하게 그 피해자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상처를 치유해 나가서 생존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런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면 좋은 것들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그것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좋은 관계 맺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저는 저희 시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은 벌써 이제 지금 87세세요. 건강하세요. 이제 90세까지 너끈하게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특별한 병이 없으면. 여러분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정도 나이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직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인생 120년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아직 새벽이에요. 거의 이제 시작이 막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100년이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지혜를 내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부터는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양한 인문학 강의들을 또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다가 또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또 다양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어떤 세계와 또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도 정말 좀 집중해서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장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아까 다음 장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장면, 이 홀로코스트에 이거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겨요. 그리고 머리가 저렇게 빡빡 깎여서 수용소에 비참하게 감금이 돼요. 저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모두 가스실에서 죽음으로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죽지 않고 생존했어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비참한 수용소에 살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를 관찰하죠.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체면도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처럼 살아요. 이 수용소에서. 약한 사람 거는 뺏고 막 뺏어서 자기가 먹고, 옷도 막 자기가 추우니까 남의 걸 뺏어서 입고, 더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약육강식의 동물과 같은 그런 세계를 연출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동물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살면서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은 분이 아까 바로 그 빅터 프랭클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놀라운 통찰을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그 순간에도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 이 순간에 내가 동물처럼 살 건가 아니면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할 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동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정말 그 처참한 거를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겪고 나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거기에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쭉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